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오늘은 제5주차 수업으로 메타인지와 리더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번 메타인지론에 관련한 수업은 교재 148쪽에서 155쪽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페이지 순으로만 학습한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수업할 내용의 목차는 먼저 에피소드 1으로 인디언 추장 선발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1. 메타인지, 2. 메타인지와 리더십, 3. 메타인지 영상 강의 2편, 4. 과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섹션 1 강의가 끝나면 다시 리더십 이론 2가 나옵니다. 연속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디안 해에 대한 에피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파지족들이 후임 추장을 뽑게 됐습니다. 3명을 최종 선발하고 마지막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추장은 3사람에게 높은 산에 올라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3사람은 하루가 걸려서 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왔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산에 올라갔다 온 증거로 돌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풀을 뽑아 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맨손으로 달려왔습니다. 추장이 맨손으로 달려온 세 번째 사람에게 왜 맨손으로 왔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추장님, 우리 부족은 빨리 저 산 넘어 동네로 이주해야 합니다. 산 정상에서 살펴보니 거기엔 넓은 농토도 있고 강도 있고 여기보다 훨씬 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추장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팁을 드리면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의 그릇된 댐댐이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즉 넓게 보는 그러한 사람은 그릇의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학습할 주제인 메타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타인지는 영어로 메타코그니션이며 메타는 무엇을 초월하는 초의 개념입니다. 코그니션은 들어온 정보를 두뇌가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번역하면 초월적 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타인지 능력이란 공부에 대한 공부 또는 생각에 대한 생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학생들이 어떤 문제 해결에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부족해서입니다.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개념이나 기술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메타인지가 필요하다고 주장되어 왔습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마르셀 베인만 교수는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는데 IQ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25% 정도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메타인지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무려 40%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거의 2배에 가깝죠. 김동일은 메타인지는 보통 아는 것과 그 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을 지칭하며 인지적 과정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 혹은 지식을 말합니다. 인지가 어떤 과제를 처리하기 위한 지적 활동이라면 메타인지는 이와 같은 인지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메타인지는 자신의 지식을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통제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교재 150쪽 중간에 펴보면 마틴 에츠는 메타인지의 방대한 기능을 3가지 주요한 범주로 설명했습니다. 메타기억과 메타이해,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가 그것입니다. 메타기억과 메타이해는 아는 상태에 대한 스스로의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메타기억은 태양계의 행성들을 태양으로부터 먼 순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대답할 수 없다고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독서를 하면서 스스로 이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메타이해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메타인지적 평가는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 두 번째 카테고리는 문제 해결로
문제 해결은 거의 인간만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중요한 인지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문제 해결은 특히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또 연습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보통 목표에 이르는 방법이 불확실할 때에도 그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타인지는 문제 해결의 과정 속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경로가 맞았는지 평가하며 목표를 위해서 현재 시점에서 해야 할 것을 계획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세 번째 논제는 비판적 사고입니다. 비판적 사고는 어떤 것을 질을 위해서 생각들을 평가하고 특히 그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생각들을 평가할 때 이 아이디어가 명확히 진술되나, 한 가지 아이디어가 다른 것과 논리적으로 연결되나, 그 주장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면 일관되어 있냐, 아니면 그 자체로 모순되어 있거나 혹은 보장할 수 없는 추론이나 지지할 수 없는 일반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가, 과학적인 연구 방법의 기준에 잘 부합하는 근거와 분석에 의해서 뒷받침되는가 등의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생각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바로 메타인지적 속성입니다. 다음은 메타인지와 자기주도적 학습을 검토해 봅시다. 메타인지와 자기주도적 학습은 같은 개념이며 여기서 인지조절 전략과 동기조절 전략이 나옵니다. 인지조절 전략이란 학습의 전략으로 기억 방법을 사용하거나 책에 밑줄 긋기 같은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동기조절 전략은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그럼 메타인지적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메타인지와 리더십을 결합해서 메타인지적 리더십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학습에서 메타인지와 마찬가지로 리더십에서 메타인지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메타인지적 리더십 또는 자기주도적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종류의 리더십은 어떤 고정된 만능의 리더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에서 출발해서 리더로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리더는 늘 깨어서 자기인식을 하고 평가를 하면서 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어떤 리더십을 실패할 수 있고 저항이 있을 수 있으며 방향이 틀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생각하고 조정하며 청취해야 하는 여러 가지 수단과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개념이나 이론적 틀에 박힌 리더십보다는 자신이 현장과 상황에서 만들어가는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메타인지적 리더십에는 답은 없지만 메타인지적 또는 자기주도적 학습에서 활용하는 전략들이 원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와 달리 그런 방법들보다는 좀 더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의 지도력을 객관적으로 내가 들여다보고 조정하고 행동을 변경시키는 활동에 따라야 하는 만큼 보다 유연한 리더십 개발에 유용한 한 개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메타인지적 능력은 리더십 그 자체가 아니라 올바르고 효과적인 리더십을 구사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필요합니다. 즉 리더십을 더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하는 도구이죠. 여러분은 효과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 수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로서의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하고 통제하여 지속가능한 능력자로 남아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절로 훌륭한 리더가 된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리더로 변신할 수 있는 만능의 비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삶의 목표나 꿈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운동을 할수록 근육은 발달하고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가장 운동을 안 하는 부분은 뇌입니다. 뇌가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은 암기를 하거나 아니면 암기한 정보를 서로 연결해서 연상을 하면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100일을 살고 잠을 안 자도 10일을 살고 숨을 못 쉬면 3분만 살고 꿈이 없다면 살아도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목표와 꿈이 있어야 인간은 계속 노력을 하고 연구하고 삶을 조정해 나갑니다. 우리가 3주차에 삶의 목표와 브레인맵을 만들기 위한 학습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사진의 그림은 바다에 사는 멍게입니다. 멍게는 어릴 때는 눈, 입, 뇌, 소화기관, 항문, 촉수 등 필요한 기관이 다 있고 헤엄쳐 다니며
프랑크톤을 걸러서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일정한 때가 되면 바위에 붙어서 프랑크톤을 잡아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동을 안 하고 바위에 붙어서 생활하는 동안 원개의 뇌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즉 자발적인 운동을 잃지 않게 되면서 뇌는 퇴화하고 소멸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동을 하면서 받아들인 정보를 뇌가 근육에 전달할 때 신경다발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동을 안 하게 되면 신경다발을 통해 정보 전달을 하지 않으므로, 할 필요가 없으므로 신경다발 간의 정보 전달 능력이 퇴화하기 때문입니다. 신경다발 간의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아세틸클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돼서 소비되는데, 정보 전달을 하지 않으면 이 물질을 생성하는 기관이 퇴화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인간에게도 유사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파도와 물살을 헤치고 나갈 때 우리 인간도 적응력이나 문제해결력, 창의력이 길러지고 두뇌도 활발히 작용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쓸 때도 단순히 문제 해결이나 어떤 직선적인 행동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이나 아이디어를 만드는 나의 두뇌를 관찰하면서 피드백을 주고 통제해 나갈 때 두뇌도 최대한 개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목표를 세우고 두뇌 지도를 만들어서 삶을 조작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과제를 내라고 한 삶의 목표와 두뇌 지도 만들기를 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자체가 바로 뇌 운동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메타인지는 나의 사고, 인지, 학습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들여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바르게 생각하는지 비판해보고 바로잡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럼 바르게 되고 있는지 판단하거나 바로잡는 기준을 무엇으로 설정할까요? 그것이 바로 브레인맵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습관화해야 할 일이라는 세 목표를 브레인맵에 반영한다고 할 경우, 매일 학교 가는 시간에 전철을 타는 시간 동안 영어 사전을 되풀이하여 읽는다와 같이 반복하여 되풀이하는 작은 미션을 세우고 제한 기간 동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1회 정도는 자신이 출제한 단어 시험을 치르면서 잘 외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특히 잘 안 외워지는 단어를 잘 외우도록 연상 노트를 만드는 일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폐렴이라는 단어는 Pneumonia, 뉴모니아라고 읽는데 앞에 P가 묵음이지만 기억하기 좋도록 폐암모니아에 들어갔어, 뉴모니아라는 식으로 기억하기 좋게 외우면, 폐에 암모니아가 들어가면 폐렴이지,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여 외우는 방식의 메모를 통해서 암기하는 전략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미션을 부여하고 살아가는 미션 중심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메타인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 사이트에서 2개의 비디오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튜브 주소는 학습 안내 위치에 입력을 해 놓겠습니다. 수업시간 말미에 메타인지에 대한 퀴즈가 나오는데 이 비디오를 들으면 정답을 시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2개의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선택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맡깁니다. 자, 과제 문제가 여기 2개 있습니다. 인디안 회의에서 몇 번째 사람이 추천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1번 첫 번째 사람 증거물을 가져왔으니까, 2번 두 번째 사람 풀이 사는 생태 환경을 파악했으니까, 3번 세 번째 사람 더 넓은 곳을 보는 그릇이 큰 사람이므로, 4번 뽑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문제 2번 메타인지에 대해서 다음 관원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적정한 것은, 메타인지는 나의 사고나 학습 과정을 제3자적 위치에서 자신을 뭐뭐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나의 행동을 뭐뭐하는 재반 과정을 말합니다. 1번 존중, 제지, 2번 모니터링, 통제, 3번 비판, 강화, 4번 관조, 운동. 이 문제는 다시 이 비디오의 맨 마지막에 다시 되풀이해서 퀴즈로 선정이 됐습니다. 맨 뒤에 가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화와 액션의 리더십 2, 리더십 이론입니다. 리더십 이론은 먼저 유전적으로 상속된
우월한 인재를 중심으로 리더십의 능력을 언급하는 특성 이론에서 출발합니다. 이 내용은 교재 29쪽에서 53쪽에 걸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능한 지도자도 상황이 달라지면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이 발견되고 난 후에 효과적인 지도자의 행동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대안 이론이 나옵니다. 이것이 조직 행동론입니다. 조직 행동론은 크게 개인과 조직으로 나누어 전개됩니다. 그 후 새로운 연구 방법의 도입으로 특성 이론이 다시 등장하는데 통계학과 메타 연구를 통한 특성 이론의 심화 연구가 발전됩니다. 그 다음으로 특성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개인 리더의 개인차를 고려하는 속성 유형 접근법이 나오게 됩니다. 뒤이어서 5가지로 분류되는 리더십의 스타일이 정의되고 상황에 따른 우발적 리더십이 나옵니다. 그 다음 과학과 관련된 기능적 리더십이나 거래적 변형적 리더십 이론이나 리더 구성원 교환 이론이 나타나고 기존 이론의 장점을 통합한 통합심리 이론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에는 감성을 중시한 감성적 리더십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사랑, 사랑합니다와 같은 멘트를 날리는 감성 마케팅이 그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은다면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갈 메타 인지적 리더십은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리더십이지요. 리더십 이론에 크게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메타 인지적 리더십은 박항서가 베트남에서 성공한 실적을 거두었듯이 소위 박항서 리더십이라고 부르는 리더십이죠. 여러분 교재 155쪽에서 161쪽을 보면 박항서 리더십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우리가 학습 목표로 하고 있는 메타 인지적 리더십은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주어진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면서 당신의 이름이 붙여지는 리더십을 말합니다. 오늘 학습할 목차의 내용은 화면과 같습니다. 교재에서 내용은 29쪽에서 53쪽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면 특성이론에서 시작해서 대안이론, 특성이론 재등장, 속성유형이론, 리더십 스타일, 상황적 및 우발적 이론, 기능이론, 통합심리이론, 거래적 및 변형적 이론, 리더 구성원 교환이론, 감성이론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다단계의 이론을 다 외우거나 꼼꼼히 정리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요 개념을 이해하고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만 알고 나중에 유사한 용어가 나오면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업에서 교수가 기대하는 것은 강의 말미에 나오는 퀴즈 정도만 해결할 수 있으면 족합니다. 먼저 특성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성이론은 리더십은 유전적으로 우월한 능력을 가진 자의 특성이라고 믿는 자들의 이론입니다. 그러므로 리더십은 개발되는 것이라고 믿는 오늘날의 관점과는 아주 동떨어진 이론이지요. 여기서 특성이란 예를 들어 남성의 재능, 기술, 신체적 특성과 같은 측면을 말합니다. 1945년대 오플러 같은 학자는 아파치적인 문화 연구에서 남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것을 일반화하는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남성 위주로 우수한 능력을 가진 혈통의 전유물이며 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안 힘이 지배하는 문명이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것은 맞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여성은 감정적으로 세밀하고 소프트하고 남자보다 강하다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여성은 임신하여 생명을 낳고 육아를 하면서 직장을 유지하고 남성보다 더 긴 수명을 누리며 사회학 분야를 리드합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등 수많은 여성이 정계와 관계에서 리더로 활약하고 하고 있습니다. 특성 이론의 근대적 관점은 타고난 우월한 능력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거기다가 교육을 통해서 심화되고 발전된 리더를 길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19세기에 남아공화국 총독을 지낸 영국의 세실경은 우수한 리더, 즉 타고난 능력이 우월한 사람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훌륭한 지도자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옥스퍼드 로즈 장학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로즈 장학금은 세실 로즈의 유언에 따라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는 대학원생 전 세계 100명에게 기본 2년간 등록금과 생활비 등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영국 수상이었던 토니 블레어도 로즈 장학금의 수혜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로즈 장학재단은 학문적 소양과 더불어 도덕적 품성, 리더십, 소통 능력 및 사회적 책임감 등을 바탕으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도력은 교육으로 능력 개발이 가능하며 능력 개발을 위해서 더 리더십의 본질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통한 능력의 발현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두 가지 관점이 대두되었습니다. 후설과 하이데크는 둘 다 독일의 현상학적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사물의 본질을 볼 때 후설은 과거를 다 지워버리고 백지 상태에서 사물을 보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하이데크는 어떤 현상을 보고 해석을 할 때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현재 현상을 보고 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대체로 학계는 하이데크의 의견에 지지를 받는데 그는 시간과 존재라는 철학서에서 존재 자체를 존재 선구조, 현 존재 등 여러 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존재 선구조는 이전의 존재 구조로 원초적이며 존재의 본 모습입니다. 존재는 우리가 현 존재를 느낄 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존재는 우리가 생존할 때 존재하고 우리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존재로는 팔수록 어렵습니다. 하여튼 리더십에서 특성이 일어나는 타고난 유전적 우월성을 주장하였으나 19세기에 벌써 세실 같은 정치가는 교육을 통한 리더 개발을 강조한 만큼 타고난 능력 플러스 우선 교육을 통한 리더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성 이론을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이론을 의미하는 대안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적으로 우월한 리더도 상황이 바뀌면 리더십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가 발견되자 특성 이론을 대체한 이론의 대두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대안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에서 오직 승리만 하던 군대를 리더하는 용감하고 유명한 장군이 전역을 하고 화장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의 사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유능한 리더라 회사를 성공적으로 잘 이끌 것으로 여겼지만 매년 적자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장군이 회사를 군대식으로 지도하였기 때문입니다. 화장품은 여성의 감각과 미에 대한 민감한 감각으로 감성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됐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그는 잘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보이자 학자들은 조직에서 효과적인 지도자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조직행동 이론의 발전을 이끕니다. 조직행동 이론은 개인과 조직 두 측면에서 연구됐는데 개인지 측면에서는 개인이 속한 조직의 다양성, 태도와 직무 만족, 감정과 기분, 성격과 가치, 지각, 개인적 의사 결정, 동기부여와 같은 개념들이 연구되고 조직적 측면에서는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권력과 정치, 갈등과 협상, 조직 구조, 조직 시스템과 같은 분야에 대한 내용들이 연구되었습니다. 개인지 측면에서 태도의 예를 들어보면 태도는 어느 목적물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인 방향을 나타냅니다. 개인의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 무엇이냐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기부여, 보상 같은 활동들이 연구되었습니다. 조직적 측면에서 예를 들면 조직은 많은 구성원이 모인 집단으로 모순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면서 사람들은 인신공격이나 감정적인 문제에 매몰되기보다는 일 중심, 목표 중심으로 조직 구성원의 팀워크를 향상시키는데 갈등을 잘 해결하고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경청하는 리더십으로 조직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직 구조의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흔히 기업 조직이 커지면 관료주의가 됩니다. 관료주의란 조직이 커지면서 일의 속도가 느려지고 절차와 규정을 중시하면서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만한 조직을 구조조정하게 되는데 유사한 부서를 하나로 통폐합하거나 비용이 많이 나가는 조직을 없애고 특정한 업무를 외주를 줘서 아웃소싱하는 방법들이 강구됩니다. 이런 전략들을 잘 구상하기 위해서는 교재 19쪽에 나오는 손자병법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구조를 잘 알아둬야 합니다. 남을 알고 자신을 잘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말입니다. 훌륭한 리더의 비결로 잘 숙지해야 할 문장입니다. 나와 상대를 잘 알아야 이길 수 있는 비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와 상대를 잘 안다는 말은 나와 상대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점은 최대한 잘 활용하고 단점은 최대한 보완해야 하고 상대의 장점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상대의 단점을 찾아서 공략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업 경영이나 시장 개척,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적용되는 말이며
친구 간의 우정을 쌓거나 국가 간 협력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하는데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대개 직장생활이나 경쟁적 대외관계나 시장 지배력을 찾는 마케팅 활동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말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손자병법의 이 구조를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고 하네요. 대안이론이 나오는 다시 학자들은 다시 특성이론을 재검토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리더십에 대한 연구 방법이 발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진 타고난 능력은 리더십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특성이론은 그 연구 과정에서 유전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을 부각해서 전면에 내세우고 그 연구를 하면서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인해서 능력자는 타고난 형질일 수밖에 없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연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리더십 연구가 탁월한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했다면서 가계 혈통을 살펴보면 후손에게 상속된 부나 지위가 역시 그 직계자손을 통해서 유능한 인물로 만드는 후광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 나온 연구법으로 라운드 로빈 연구 설계법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인물의 특성을 조사하면서 조사되는 인물들은 위계적으로 계통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인물을 원형으로 둥그렇게 이름을 써놓아서 누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고 그 인물을 비교해서 타고난 리더를 가려내보는 방식입니다. 또한 메타 연구라고 해서 수많은 연구 결과만을 집계해서 일반적인 경향을 살피거나 광범위한 정량 분석을 통해서 리더십과 계열 특성, 이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우수한 리더는 주로 외향성이다 또는 우수한 리더는 경험을 개방하는 특성이 있다와 같은 관계를 찾게 되는 것이죠. 교재 3쪽에서 3, 4쪽을 보면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뉴멕시코 주립대 존 호웰 교수는 몇 가지 리더십의 특성을 발견하는데 탁월한 리더는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에너지를 발산하며 자기 주장과 인내심을 갖거나 지배력을 발휘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외에도 자신감, 성실, 사회적 능력 등이 리더의 특성이라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속성 유형 접근법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언급되는 모든 리더십 이론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속성 유형 접근법은 특성 이론에 대한 비판을 고려해서 리더의 개인차를 고려하는 관점을 채택합니다. 전통적 접근에서는 개별 변수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 비해서 속성 유형 접근법은 통합된 모음이나 조합의 차이로 리더십을 설명합니다. 즉 종전에는 지능이면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개인별 비교를 해서 리더를 설명했지만 속성 유형 접근법은 지능, 조정, 의향성, 양심, 경험의 개방성, 일반적 자기 효능감 등 여러 변수를 종합해서 비교 판단해서 리더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보다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좀 더 리더에 대한 믿을 만한 설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참고로 자기 효능감이란 특정의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특정의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관한 스스로의 믿음입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다면 이 특정의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믿음이 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리더십 스타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리더십 스타일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리더의 스타일을 분리해서 그 특징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것은 독재적 스타일, 참여적 민주적 스타일, 방임형 스타일, 과학 또는 관계지향 스타일, 온정주의적 리더십 스타일 등 5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독재적 리더십 스타일 하에서 모든 의사결정력은 독재자인 리더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독재 지도자는 부하 직원의 제안이나 창안을 반감하지 않습니다. 독재자의 경영은 관리자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때 성공했습니다. 단 한 사람만 전체 그룹을 위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을 그룹의 나머지 사람들과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때까지 각 결정을 그가 유지하므로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민주적 스타일 리더십은 그룹 구성원의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적 평등을 실천함으로써 그룹 구성원과 의사결정 능력을 공유하는 지도자로 구성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공유 리더십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방임형 스타일. 방임형 리더십에서 의사결정은 하위 직원에게 전달됩니다. 부하 직원들에게는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나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완전한 권한리와 권한이 부여됩니다. 또는 업무임, empowerment가 되겠죠. 네 번째, 과업 또는 관계지향 스타일. 과업지향 리더십은 특정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작업에 리더가 집중하는 스타일입니다. 과업지향적 지도자는 일반적으로 주어진 문제 또는 목표에 대한 단계별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이러한 기한을 지키고 성과를 달성하며 목표 결과에 도달하는 것을 엄격하게 보장합니다. 과업지향 리더십과 관련해서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긍정적 강화의 개념입니다. 긍정적 강화는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자극이 나타날 때 발생하며 미래의 그 행동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개념입니다. 비즈니스 환경에서 긍정적 강화를 사용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칭찬은 그 특정 직원에게 긍정적인 강화를 준다고 가정됩니다. A라는 직원은 매일 정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직원의 관리자는 직원이 실제 매일 정시 출근한 직원을 칭찬하기로 결정합니다. 결과적으로 직원은 칭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더 자주 정시에 맞춰서 출근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칭찬, 즉 자극은 직원이 정시에 출근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후 정시에 즉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직원에게 긍정적인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강화의 사용은 지도자들이 부하 직원으로부터 원하는 행동을 동기를 부여하고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성공적이고 성장하는 기술입니다. 지난 20년간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강화 이론은 연구 성과가 17% 증가했습니다. 또한 칭찬의 사용과 같은 많은 강화 기술은 저렴해서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높은 성과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은 긍정적인 강화로서 칭찬의 필요성을 남겨줍니다. 온정주의적 리더십 스타일. 온정주의 리더십 스타일은 종종 아버지와 같이 신뢰할 만한 리더의 생각을 반영합니다. 팀의 구조는 리더가 추종자 위에 자리한 것으로 보이는 계층으로 구성됩니다. 지도자는 또한 회원들의 삶에서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지도력을 제공합니다. 때때로 리더가 제시하는 엄중한 지시에 따라서 멤버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계, 즉 패터널리즘이라는 용어는 아버지를 의미하는 라틴어 파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지도자는 대부분 남자입니다. 이 리더십 스타일은 종종 러시아나 아프리카 및 아시아 태평양 사이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이 보여준 파파 리더십은 이에 유사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정주의적 리더십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부장적이고 행동주의적인 측면을 강조하는데 블레이크와 머튼은 1964년 관리 그리드라는 모델에서 칭찬을 강조했습니다. 스키너는 긍정적 강화, 포지티브 리인포어스먼트 개념을 만들었는데 긍정적 강화는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긍정적인 자극이 나타날 때 발생하여 미래에도 그 행동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교재 40쪽 가운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긍정적 강화란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일정하지 않고 지각이 많아 고민을 하다가 긍정적 강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출근 시간을 9시 이전에 출근한 자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 나니 그 직원은 점차 지각을 줄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파급돼서 지각이 근절되었던 사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은 상황적 및 우발적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론은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리더십 특성을 요구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리더에게 유일한 최적의 심리적 프로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이론은 개인이 지도자로서 행동할 때 실제로 하는 일은 대체로 그가 활동하는 상황의 특성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권위주의 리더십 스타일은 위기가 있는 시기에 사용되었지만 일상적인 관리에서 추종자들의 감성과 지성을 얻지를 못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평상시 상황에서는 민주적 리더십 스타일이 더 적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임적 리더십 스타일은 그것이 제공하는 자유 정도에 대해 높이 평가되지만 지도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이거나 곤란한 문제에서 실패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가들은 상황에 따라 리더십 스타일을 정했으며 그것이 상황적 및 우발적 리더십으로 이론으로 분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능적 리더십 이론입니다. 기능적 리더십 이론은 조직 또는 단위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리더 행동을 다루는 데 특히 유용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지도자의 주된 임무는 집단에 필요로 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처리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그룹의 효율성과 응집력에 기여했을 때 자신의 일을 잘 수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 리더십에 관한 문헌을 요약하면 조직의 효과를 증진시킬 때 리더가 수행한 5가지 광범위한 기능이 관철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에는 환경 모니터링, 하위 활동 조직, 하위 직원 교육 및 코칭, 다른 사람의 동기부여 및 그룹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통합심리 리더십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기존 이론의 장점을 통합해서 리더십의 존재 및 태도 개발을 공공, 민간 및 개인적 리더십 중 3개 차원에서 분석을 합니다. 제임스 스쿨러는 과거 이론들 중 어느 것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영감을 주고 신뢰를 얻고 추종자들이 그것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리더의 확실한 무엇인 리더십, 즉 지도력의 존재, 개발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 및 민간 리더십은 외부 또는 행동의 수준입니다. 이것들은 스쿨러가 4차원 지도력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루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차원은 다음 4가지입니다. 첫째, 공유된 동기부여가 된 집단의 목적. 두 번째, 행동 진행 및 결과. 세 번째, 집단적 통일 또는 팀 정신. 네 번째, 개인의 선택과 동기부여. 두 번째, 개인 리더십은 내부 수준이며 리더십의 존재, 노하우 및 기술 장성을 향한 개인의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기술적 노하우와 기술. 두 번째, 타인에 대한 올바른 태도 개발. 이것은 하인 리더십의 기초입니다. 세 번째, 심리적 자기관리. 진정한 리더십의 기초이지요.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팀의 성과를 보상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 그리고 집단은 미리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리더를 따르기로 동의하는 것. 이것은 거래 또는 업무적 및 변형적 리더십이라고 또 할 수 있죠. 다른 말로 이것은 이번 학기 주제인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학기 우리 강의 제목과 같죠? 사실입니다. 1978년대 번즈는 거래적 리더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팀의 성과를 보상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관리자에게 그룹을 이끌 기회를 제공하고 그룹은 다른 것을 대신해서 미리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리더를 따르기로 동의합니다. 즉, 생산성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부하 직원을 평가, 조정 및 교육하고 예상 결과에 도달하면 효율성을 보상할 수 있는 힘이 리더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은 리더 구성원 교환 LMX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론은 하위 집단, 즉 그룹 내 및 외부 집단으로 분류되는 리더 종属관계의 유형에 중점을 둡니다. 그룹 내 집단은 더 큰 책임과 격려를 받는 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한 없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이디어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까지 리더에 의해서 고려됩니다. 또한 그룹 내 구성원은 더 많은 자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리더와 그룹 내 개인 간의 관계 형성은 팀 간의 또는 전체 조직 내에서의 정보 전달 및 교환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자 및 그룹 외부 구성원, 그룹 외부 관계는 고용계약을 기반으로 보다 공식적입니다. 이 범죄 조건 회원은 일반적으로 리더가 선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견해와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한 자원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고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거의 책임을 할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성적 리더십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성적 리더십은 감정이 실린 리더십의 기본으로 리더의 기분은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개별 그룹 구성원의 기분은 지도자의 기분에서 전염되는데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추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집단의 정서적인 음색이나 정서적인 톤은 그룹 전체의 기분의 집합을 말하는데 긍정적 기분을 가진 지도자일수록 그룹 구성원은 더 긍정적인 정서적 음색을 가집니다. 노력의 표출과 그룹 프로세스를 보면 지도자는 분위기 표현으로 집단의 신호를 보내는데 그건 즉 목표, 의도 및 태도죠. 리드의 긍정적인 분위기 표현은 목표나 일이 잘 되고 있다는 신호를 나타내며 그 결과 구성원은 이를 인지하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더십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성 이론부터 감성 이론에 이르기까지 총 11개 이론을 살펴봤는데 모든 이론이 나름대로 주장의 정당성과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관리입니다. 보통 리더나 팀원들은 평상시에 일이 잘 돌아갈 때는 느끼지 못하다가 위기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개인의 진가가 나타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한 보험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보험 판매원 10명 중 1사분기 실적이 좋은 20명을 선발해서 유럽 시차를 보상하러 보냈다고 합시다. 주말에 연수생 20명은 파리에 가서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오페라 공연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페라 극장의 테러범에 난입해서 총을 쏘고 아수르장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보험 판매 연수 담당자들은 늘상 하던 대로 연수 팀원을 스마트폰에 카톡을 이용해서 그룹 채팅을 해서 개인별로 무사한지 체크를 해서 사건 발생 후 2시간 이내에 전원 무사히 극장을 빠져나와서 숙소에 안전히 대기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사장에게 연수팀 전원은 무사하다고 보고하고 각 개인별 가족에게도 통보를 해줬습니다. 만일 이런 위기 대응 준비를 평소에 하지 않았다면 담당자가 파리로 가서 확인하거나 일일이 개별 확인 전화를 했어야 할 겁니다. 위기가 발생해도 큰 비용 부담 없이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더십에 있어서 모든 목표는 첫째로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 목표 달성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리더가 인정받고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길입니다. 오늘날 기술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기술적 환경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해외 출장 시, 호텔에서 숙박 시 첫 번째 할 일은 화재나 지진 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가와 같은 생존의 수칙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거래나 계약 시 상중하 3단계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에 대항하는 A안, B안, C안 등 대처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능적인 리더십 유형은 없으므로 환경과 상황에 맞게 내가 잘할 수 있는 리더십 특성을 조직의 목표와 잘 매칭해서 해나가는 창의적 리더십 구현이 필요함을 오늘 수업해 주는 교훈을 보았습니다. 앞에 강의를 개관하고 요약하면 그림에서 보듯이 1980년 이전의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은 특성이론, 행동이론 및 상황이론으로 리더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자 이론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 이후로 대두된 현재적 리더십 이론은 거래적, 변혁적, 서번트적 리더십 이론으로 리더가 아닌 조직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이론입니다. 즉 크게 보면 리더 중심의 이론에서 현재는 구성원 중심의 이론으로 바뀌었죠. 다음은 복수 문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수 문제는 교재와 강의 내용에서 출제가 됩니다. 이번 주는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선착순 3명을 선정해서 중간고사 면제와 만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1번 긍정적 강화에 대해서 틀린 설명은 1. 스키너가 주장하였다. 이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긍정적인 자극이 나타날 때 미래의 그 행동의 가능성을 높인다. 3번 긍정적 강화 이론 연구 성과를 17% 증가시켰다. 4번 칭찬과 같은 강화의 기술은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큰 비용이 든다. 문제 2번 메타인지에 대해서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짝지는 것은
메타인지는 나의 사고나 학습 과정을 제3자적 위치에서 자신을 뭐뭐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나의 행동을 뭐뭐하는 재반 과정을 말합니다. 이건 강의 안내문에 보면 메타인지에 대한 작은 짤강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짤강 두 개를 보면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답안입니다. 문제 3번 인디안 헤이. 맨 처음에 우리가 얘기한 내용이죠. 아파치족들이 후임 추장을 뽑게 됐다. 3명을 최종 선발하고 마지막 테스트에 들어갔다. 추장은 3사람에게 높은 산에 올라갔다 오라고 했다. 3사람은 하루 걸려서 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돌아왔다. 첫 번째 후보는 산에 올라갔다가 온 증거로 돌을 가지고 왔다. 두 번째 사람은 풀을 뽑아왔다. 세 번째 사람은 맨손으로 달려왔다. 추장이 맨손으로 온 사람에게 물었다. 왜 맨손으로 왔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추장님, 우리 무조건 빨리 저 산 너머 동네로 이주해야 합니다. 산 정상에서 살펴보니 거기엔 넓은 농토도 있고 강도 있고 여기보다 훨씬 살기가 좋습니다. 누가 추장이 돼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안입니다. 1번 첫 번째 사람 증거물을 가졌으니까. 두 번째 사람 풀이 사는 생태 환경을 파악했으니까. 세 번째 사람 더 넓은 곳을 보는 그릇이 큰 사람이므로. 네 번째 뽑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지도력은 개발되지 않고 유전적으로 우월한 특성을 가진 자의 특성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과 관계가 깊은 것은 1번 특성이론, 2번 대안이론, 3번 속성유형이론, 4번 상황 및 우발적 이론. 5번 문제입니다. 다음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위기 시에는 권위적 리더십을, 평상시에는 민주적 리더십을 택하는 것은 상황적 리더십의 특징이다. 2번 1980년 이전의 전통적 리더십은 구성원 중심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현대적 리더십 이론은 리더 중심으로 바뀌었다. 3번 긍정적 강화란 직원이 잘하고 있는 부분을 칭찬해서 더 잘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다. 4번 리더십 스타일 이론은 1. 독자적 스타일, 2. 참여적 민주적 스타일, 3. 방임형 스타일, 4. 과업 또는 관계제한 스타일, 5. 원정주의적 리더십 스타일로 구분된다. 참고로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3번, 2번 3번, 3번 4번, 4번 2번, 5번 1번. 매주는 아니지만 가끔 출제되는 이 퀴즈는 중간고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반드시 풀어보고 넘어가셔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